자, 드디어 우리 오늘 10일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발전과 문화를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 로마 역사 하면은 정말 복잡한 행정 시스템이 있어요. 그 행정 시스템을 오늘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로마를 100% 이해한 거고, 중간에 중요한 전쟁 하나가 터질 건데 그 전쟁을 기점으로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시태그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재산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했던 사람,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누구였을까? 이 사람은 솔론이었고, 그 다음에 엄격한 신분제 사업의 어떤 나라? 스파르타 기억나죠? 그 다음에 참주 정치를 했었던 사람 누구? 페이시스, 트라토스. 그 다음에 500인 평의회 구성했었던 사람 누구였을까? 이 사람은 클레이스테네스였습니다. 페리클레스 아니야. 페리클레스는 공무수당 지급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수당 지급한 거 방금 얘기했던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주지 중심의 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요것 또한 클레이스테네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 이거 그리스 문화일까 헬레니즘 문화일까? 이 사람들 나오면은 그리스입니다. 학파가 나오면 헬레니즘이야. 히읗 히히 헤헤. 그 다음 파르테논 신전 나오면 그리스일까 헬레니즘일까? 그리스. 그 다음에 라오콘 군상 나오면은 헬레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랑 에피쿠로스 학파 히읗 헤헤. 요거는 헬레니즘이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배울 로마의 역사 미리 보기를 해볼 건데 되게 좀 길죠. 됐다 길어요. 자, 처음에 왕정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귀족정의 형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화정, 그 다음에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 하나 크게 터지고, 삼두 정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로마가 분열이 될 건데, 이때 분열되는 것이 우리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동서로 로마가 분열된 이유가 있었어.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갈라지게 돼 있어? 서로 의견 차이가 동일할 때야 아니면 다를 때야? 다를 때. 그치? 그러니까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자, 우리 로마 이야기 하면은 항상 내려져 오는 건국신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자. 우리 얘들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도 어때? 막 아래서 태어난 주몽이 나라를 만들고, 뭐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신라를 만들고 다 아래서 태어나고 난리 나잖아. 비범한 출생이야.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당연히 없을 것 같지 않아? 아래서 태어난 사람 본 적 있어? 살면서? 나는 본 적이 없거든? 근데 항상 신화를 보면은 태어났대. 여기서도 비범한 일생이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로물루스라는 사람하고 레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로물루스랑 레무스는 형제였거든. 쌍둥이 형제야. 그런데 이들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팠겠어. 그럼 보통 얘들아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 되져요. 그대로 죽는단 말이야. 근데 늑대들이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엄청나게 보살펴주면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어. 그러다가 로물루스가 이제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는데 경쟁자인 동생이 있잖아. 어떻게 했냐? 죽였어. 그래서 레무스를 죽이고 로물루스가 나라를 건국하게 됐는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물루스잖아. 그래서 로마가 된 거야. 그러면 레무스가 이겼으면은 레마가 됐겠지. 레마 좀 이상하지 않니?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해서 건국되게 됐다라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로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마의 구성을 좀 한번 볼 건데 오늘 이 구성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어. 뭐냐면 일단 원로원이라고 하는 기구,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놨잖아. 가장 중요한 기구고 오늘 오른쪽에다가 살짝 남는 공간 있으면은 다 적어보셔야 됩니다. 자, 원로원 가장 중요한 기구. 이 기구는 어떤 기구였냐면
의결을 하는 기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나라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면은 가장 대빵인 게 대통령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잖아. 왼수 아니고 원수. 가장 대빵인 거. 그 다음에 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기구는 약간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타입인 거야. 국회에서 뭐 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런 역할을 결정하는 거를 의결이라 그래. 그래서 그러한 의결 기구인 원로원이자 이 집정관이라고 하는 게 나라의 사실상 대빵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자문기구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결기구와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로원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정관이라고 하는 거에 관자의 동그라미. 이 사람은 사람이야. 관리야, 관리. 관리인데요. 이 집정관은 항상 2명이 선출이 됐어. 그리고 임기는 항상 1년이었고 계속 바뀌어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정관이라고 하는 이 관리는 누가 독점을 하고 있겠어? 자, 맞아. 귀족들이야. 이 귀족들이 항상 독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귀족 독점.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을 텐데 처음에 로마는 왕정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치하는 형태였어. 왕이 까라면 까야 돼. 근데 점점 이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이 있었겠지. 그 귀족들이 나한테도 뭘 달라 하겠어? 참정권을 달라 하지 않겠어? 나에게도 참정권을 주시오! 이러면서 엄청나게 왕한테 요구를 해서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귀족에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귀족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에 분노한 또 누가 있었겠니? 평민들. 평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겠어? 아니, 쟤들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야. 이게 뭔 지랄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겠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도 일어났다. 당시 성산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어. 그 언덕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뭘 했냐?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이러면서 요구를 하는 거야.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줘야지. 요거는 얘들아 똑같이 기구의 이름이야. 자, 그 다음에 호민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자로 끝나는 셈이 계속 얘기한다. 관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민관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대표, 평민들의 대표인 관리가 선출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로마의 일단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 집정관의 자리에 반드시 평민 한 명씩을 선출해야 되는 그러한 법도 나중에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 그래서 약간 법이 또 로마에선 중요해서 우리 법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필기해 봅시다. 자, 주요 법전. 법전이 아니라 법의 이해. 자, 우리 주요한 법들은 한번 다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법이 뭐냐면 12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2표법. 얘들아, 12표법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 나는 귀족일 것 같다, 손. 난 평민일 것 같다, 손. 맞아요, 평민입니다. 평민들이 만들었는데 우리 아까 평민들의 대표 기구가 뭐라 그랬지? 맞아요. 평민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 평민회에서 호민관의 동의를 얻어서 만든 것이 12표법이라고 하는 법이야. 이거는 얘들아 한번 적어보자. 중요해. 엄청 중요해.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성문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봅시다.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학교라는 공간이 있잖아. 학교에서 복도에서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인사를 해야 되겠지. 근데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은 깜빵 가니? 철컹철컹해? 경찰차 뒤에 타야 되니? 아니잖아. 그런데 왜 우린 인사를 해? 아나운서 그건 뭘 하시니까 우리 인사를 하는 거는 그냥 우리만의 관습이었던 거야 그동안. 그냥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사를 하는 거지 어디 뭐 법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 안 적어도 돼. 우리가 그런 거를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동안 관습처럼 따르던 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 관습법의 문제가 뭐냐면 법을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노예가 계속 학대를 당하다가 주인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을 일단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귀족들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거야. 야,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지. 그냥 죽어! 이러면서 죽이는 거야.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들끼리. 그래서 이 원래 관습법의 문제가 뭐였냐면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법을 악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거를 문서화 시켰어. 우리가 그걸 성문법이라 그래.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기록을 해놓은 법, 그것이 성문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화 시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식 문서화했던 것이 이 성문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위한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법이 뭐야? 리키니우스법이라는 것이 있지. 아이고. 리키니우스법. 자, 얘들아, 리키니우스법의 일단 특징이 뭐냐면 집정관이 있잖아. 이 집정관은 누가 독점하고 있다라고 했었지? 대부분 누구? 귀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족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리키니우스법에서 이런 걸 막았어요. 그래서 집정관 한 명은 무조건 평민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었어. 무조건 평민이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리키니우스법하고 호르텐시우스법.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호르텐시우스법. 자, 우리 호르텐시우스법은 뭐냐면 우리 아까 평민들을 위한 의회, 그게 평민회라는 거였는데 이 평민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으면은 항상 원로원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얘들아, 원로원이 동의를 해주겠니? 많이? 안 해줄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감히 평민들 니 따위가 권리를 의논해? 빠꾸! 빠꾸!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럼 평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 있어봤자잖아, 평민회가. 그래서 호르텐시우스법에서는 평민회가 평민의 의결사항이 원로원의 동의 없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게 호르텐시우스법의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점점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점점 갈수록 평민들의 권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 슝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민들을 위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게 일단 로마 법의 이해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자,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되게 중요한 전쟁 하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나라랑 했던 전쟁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르타고라는 국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면 복습을 좀 다음에 해오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페니키아 헤브라이 기억나요? 진짜 나요? 그 페니키아에서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식민지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라는 국가였어. 그 카르타고랑 로마의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부터 한번 필기해 볼게요.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자, 우리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라고 배우지만 아마 중학교 때는 이걸 포에니 전쟁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참 용어 왜 맨날 자꾸 바꿔대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 왜 일어났냐? 요거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탈리아가 로마에서 처음 출발지잖아. 이탈리아 밑에는 어떤 바다가 있는지 알아? 지중해라는 바다 혹시 들어봤어? 그 지중해라는 바다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참. 로마, 지중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운데 껴있는 게 지중해야. 로마는 여기에 있고 카르타고는 이 밑에 위치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누가 지중해의 주인일까? 지구가 주인이야.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인데 로마랑 카르타고랑 누가 지중해 진짜 주인이냐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중해에 대한 패권을 둘러싸고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중해에 대한 패권. 누가 지중해의 주인이야? 라는 걸 두고 그렇게 싸우게 됐던 겁니다. 뭐 깊게 들어가면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일단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싸웠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우리 로마에는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니? 혹시 스키피오라고 들어봤어? 처음 들어보는군. 우리 로마에는 엄청난 장군, 스피가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에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 싸움을 되게 잘해. 싸움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조금 더 잘 싸운 사람이 이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카르타고는 패배를 하게 되죠.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되게 많은 전투들이 있었어. 1, 2, 3차 계속 가는데 그 전투에서 엄청난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스키피오 장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카르타고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잖아. 그러면 식민지에서 우리가 노예도 데려올 수 있고 값싼 작물들도 계속 들여올 수 있단 말이야. 일단 그게 사실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이 일단 등장하게 되는데 요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라쿠스 개혁. 내가 매년 이 내용을 가르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혹시 만약에 망하게 되면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내가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되게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는 거야. 줄에서 분조카라 한다며 욕 같다 되게. 분조카에 갔는데 가니까 얘들아 나는 아메리카노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0원인 거야. 내가 그래서 세상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이 아메리카노에 10,000원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 좋은 카페,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운영을 하는 그런 카페들 있잖아. 선생님도 하나 카페를 만들어 볼게요. 뭐 요즘 이색 카페 같은 게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신 카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즘 유명한 거 많잖아. 선생님이 귀신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막 수맥 이런 거 알지? 이런 거. 그 굿즈로 내가 팔 거야. 그 약간 귀신 뭐 막 감지하는 그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굿즈 같은 것도 판매하는 선생님의 귀신 카페가 있어. 내가 운영해요. 나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에 15,000원씩 팔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매땡 커피,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매땡 커피가 있어. 여기에는 아메리카노가 하나에 꿀 추가하면은 2,700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꿀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자, 너희들 매일같이 이용을 해야 돼. 귀신 카페 갈래? 아니면 매땡 커피 갈래? 나는 귀신 카페 갈 거다, 손. 너희 그러면 통장 될걸? 통장이 통장? 이 매땡 커피 갈 사람? 안 갈 거야? 커피를 못 마셔. 아, 그래? 매땡 커피를 대부분 선택을 할 거란 말이지. 왜냐면 통장이 남아나질 않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매땡 커피에 대부분 가겠지. 로마의 상황이 딱 똑같았어. 원래는 우리 당시에는 자영업자 이런 게 없으니까 농민들이었을 거 아니야. 원래는 자영 농민들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점점 이 토지를 귀족들한테 많이 뺏기기도 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값싼 물건들, 노예들 다 들어오잖아. 그래서 노예들을 데리고 야 너희들 일로 와봐. 너네 지금부터 이 공장에서 물건, 농작물 다 생산한다. 실시!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값싼 농작물을 수입해 오는 거니까 그리고 값싼 노예들 데리고 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겠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라티푼디움이라고 얘기를 해. 이러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얘들아 생각해보자. 본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제조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값싸게 사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구입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귀신 카페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자영농민들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대농장, 그 다음에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곳에서만 물건을 산단 말이지.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 자영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어? 망해, 조진단 말이야. 자영농민들이 몰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러한 라티푼디움 같은 대농장이라고 부르거든. 이 대농장만 사람들이 찾게 되고 이런 자영농민들은 몰락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이 농민들은 돈이 없고 그럼 물건을 못 사고 그럼 나라의 재정은 꼴딱 망하고 그럼 나라는 무너지는 거야. 이게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했던 형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라쿠스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1번 적어봅시다. 1번. 자, 형 이름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야.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자,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일단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게 되지. 자, 얘들아 다시 돌아가 봐.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대농장, 뭐 엄청나게 큰 농장 이런 건데 이 라티푼디움은 엄청나게 큰 농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라티푼디움만 계속 찾게 되는 것이지.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이 라티푼디움 같이 대농장을 경영하는 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다시 누가 살아날까? 얘네가 살아나는 거야. 이게 일단 목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농지법이란 무엇이냐?
토지 소유를 제한합니다. 토지를 어느 정도만 소유할 수 있게끔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는 거야. 이게 농지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동생이었던, 아이고 미안, 그가 아니라 가이오스 그라쿠스. 자, 동생이었던 가이오스 그라쿠스는 곡물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서 이 곡물의 가격이나 이런 것 등을 국가가 나서서 같이 손보자라고 하는 게 곡물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를 해서 이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 거야. 이 그라쿠스 형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뒤졌을 것 같아. 이 그라쿠스 형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 살다가 귀족들한테 엄청나게 호되게 맞게 돼요. 대부분 이 라티푼디움을 경영하는 주체가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일단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암살당했어. 피살당하고, 그 다음에 가이우스 그라쿠스는요, 이 사람들한테 쫓기면서 불행 속에 살다가 자살합니다. 이렇게 됐어. 그라쿠스 형제는 실패야, 성공이야? 실패예요. 못했어. 귀족들이 막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지운다. 자, 우리 이번에 얘기할 건 뭐냐면 삼두정치라는 걸 들어가 볼 거야. 자, 바야흐로 몇 년 전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처음 이 삼두정치를 배울 때는 약간 신화 속 이야기인 줄 알았어. 왜냐면 삼두 머리가 3개래잖아. 난 한 사람이 머리가 3개 달려있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보는 거야, 애들이. 이 삼두정치의 뜻부터 한번 의미를 옆에다 써보세요. 이건 뭐냐면 3명의 공동 정치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 공동으로, 3명이면 머리가 3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3명이 공동으로 정치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삼두정치랑 2차 삼두정치를 일단 나눠볼게요. 자, 1번 1차 삼두정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인물이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 일단 카이사르에 대한 얘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거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등장했을 시기에 시대적 상황은 이랬어. 누군가가 독재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 당연한 말 아니야, 근데? 독재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독재를 극도로 싫어했었던 사람이 이 폼페이우스, 특히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왠지 독재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되게 전쟁도 잘하고 되게 모든 것에 뛰어났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독재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폼페이우스 어느 정도 눈치를 챘거든. 이 카이사르가요,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원정을 떠났어. 그래서 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중에 그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 그게 어떤 기다림인지가 중요하겠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는 거면은 굉장히 섬뜩할 거고,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면은 브로맨스가 되겠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카이사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어떤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했겠어.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카이사르가 돌아가기를 약간 좀 망설였죠. 그때 폼페이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모든 장비, 모든 무기 다 내려놓고 항복해라. 그리고 들어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카이사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로마가 나오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난 들어갈 거다. 네가 죽이든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해보자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는데 일단 신화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이사르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뭘 하냐? 독재합니다. 생각이 맞았네. 그래서 반대파들 숙청하고 카이사르가 독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이 카이사르가 독재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 약간 이 당시에 좀 혈연관계, 뭐 친족관계 이런 게 되게 복잡한데 되게 아끼던 거의 양아들급이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 아니고 브루투스야.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카이사르를 불렀죠. 그러니까 속인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카이사르를 죽이기 위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이사르를 향해 칼을 찔렀는데 그 칼 몇 방 맞고 죽었을 것 같아? 업앤다운 한번 해볼까요? 몇 번이었을 것 같아요? 28번. 다운입니다. 20번. 업입니다. 25. 다운. 23. 23이었어요. 23번의 칼을 맞고 죽었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죽었다는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봐. 누가 죽는 순간에 야 23번이나 뚫렸는데 이미 즉사했겠지. 거기에서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죽었겠냐? 신화적 교육. 그래, 너무 시적 허용도 아니고 신화적 허용. 그래, 그렇게 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 2차 가봅시다. 자, 2차 삼두정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었어. 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레피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삼두정치에 나오는 이름들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빼곤 안 외워도 돼요. 이 옥타비아누스 들어가 봅시다. 얘들아, 일단 옥타비아누스는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이제 삼두정치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깝죽됐다가 하는 카이사르처럼 23번이나 칼을 맞고 뒤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지. 나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자, 그래서 1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칭호를 수여받게 되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받게 돼요. 왜 그랬냐면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적어봅시다. 프린캡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 사람들한테. 이 프린캡스가 무슨 말이냐면 제1의 시민, 용감한 시민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제1의 시민이라는 표현을 자기 스스로 쓴 거거든. 이런 거야. 얘들아, 나 옥타비아누스는 절대로 독재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있잖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나 그냥 너희들이랑 똑같은 시민이야, 시민. 그런데 제1의 그냥 시민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 지존이다. 와, 너무 멋있다. 야, 너희 진짜 멋있다 하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옥타비아누스한테 칭호를 붙여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하, 너 되게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망을 받고 되게 정치를 잘 할 것 같던 옥타비아누스는 독재합니다.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면서 갑자기 독재를 하게 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사실상 최초의 황제로서 즉위를 합니다. 로마에서. 사실상 재정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는 이미 23번 맞고 저 세상으로 가신 상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쓸 건데 마지막 하나만 더 여기다 써야 되겠다. 3번. 자,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요. 바로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이 터집니다. 이때가 기원전 31년이었어. 그래서 악티움 해전이 터졌는데 이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 간의 싸움이었어요. 이 안토니우스는 얘들아 엄청나게 사랑했던 이집트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그 클레오파트라 맞습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랑 엄청난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토니우스 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신다면 로마의 영토를 조금 떼어다 주십시오. 뭐 이런 이런 요구를 막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안토니우스가 사랑이 미쳐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에게 싸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악티움 해전이라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다 대졌죠. 안토니우스 다 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상황이 흘러갈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로마는 이제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요. 오히려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아지게 돼요. 우리가 꼭 황제라고 하면은 재정이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을 것 같이 보이거든. 왜냐면 민주정인 게 훨씬 좋아 보이잖아. 근데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있냐면 황제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되게 멋있는 황제면 어때?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똑똑하고 좋은 사람 5명의 똑똑하고 현명한 황제다 해서 오현제라고 그들을 칭하게 됩니다. 그 오현제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엄청난 로마의 평화기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1번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자, 이 팍스 로마나는 무엇이냐면 오현제라고 해서 엄청난 현명한 황제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끌었던 시대 플러스 평화 시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중요한 사실 이때쯤에 이제 뭐가 또 시작이 되냐면 요거 되게 중요해. 콜로나투스제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런 거야. 우리가 그동안은 라티푼디움이니 뭐니 해가지고 되게 대농장을 많이 경영했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 봤어? 조지는 걸 봤어. 나라가 조져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소작인이라고 하죠. 약간 부자유, 조금 자유를 조금 없앤 그런 소작 농민들이 있었을 거야. 그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 그게 콜로나투스제라는 제도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우리 일제강점기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주와 소작농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었지. 지주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소작농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노예는 아닌데 노예 같은 취급을 당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땅을 가져서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돼. 그럼 얘들아, 그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라티푼디움 같은 일이 일어날 일도 없잖아. 그래서 이 콜로나투스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황제 하나가 등장하게 될 건데 그 사람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예요. 얘들아, 이 황제들은 업적을 외워야 돼. 왜냐면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이 황제의 업적을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연표 문제를 많이 냈어. 그래서 항상 교묘하게 조금 애들이 헷갈릴 만한 내용들을 섞어서 항상 내거든.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이따가. 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뭐 했냐면 로마가 이때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어. 그러면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 맞아요. 쪼갰어요. 그래서 제국을 어떻게 했냐면 4분할하여서 통치를 했어요. 자, 일단 로마가 이렇게 크게 있다고 치면은 반으로 쪼개. 선생님 그럼 두 개잖아요. 가 아니라 서랑 동으로 쪼갠 다음에 이거를 또 쪼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갠 거야. 서랑 동을 한 번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쪽에 대빵, 그 다음에 부대빵, 동쪽에 대빵, 동쪽에 부대빵, 이렇게 해서 대빵과 부대빵을 이렇게 나눠서 총 4명의 통치자가 생기게끔, 그래서 제국을 4분할해서 통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다음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뭘 했냐면, 얘들아, 우리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할 거지만 로마에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크리스트교야. 예수님이 창시하신 종교라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은 크리스트교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우리 크리스트교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불교는 되게 간단하게 뭐 어떻게 해서 종포가 이렇게 했고 끝나는데, 이 크리스트교는 너무 신자도 많다 보니까 쪼개져서 되게 많은 종파가 있어요. 그걸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일단 중요해요. 크리스트교를 그동안 박해했었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면서 박해했었는데 이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밀라노에서 발표했다 해서 칙령, 밀라노 칙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밀라노 칙령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밀라노에서 지금 올림픽 한다며? 나 올림픽 하는 거 어제 처음 알았잖아. 오늘 알았어요. 아, 진짜? 올림픽을 한대요. 열심히 보세요. 그 다음 밀라노 칙령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름을 따서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원래 로마의 수도는 항상 로마였어요. 로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도를 옮겨서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로 천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비잔티움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후에 동로마 제국의 이름이 비잔티움 제국이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둡시다.
이게 마지막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거만 놓으세요. 이때 일어났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긴 했지만 이 크리스트교를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는 믿어야 돼. 자, 우리 국가의 종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국교. 맞아요. 국교로 채택합니다. 내가 항상 헷갈리게 시험 문제 냈다 했었잖아. 나는 항상 여기에서 페이크를 줬어. 콘스탄티누스는 얘들아 우리 크리스트교 믿게 했었잖아. 그래서 국교로 채택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페이크를 쳤었거든. 공인인지 국교인지 이런 거를 꼭 알아야 돼.